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3,374명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2시에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시에 발표를 합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드디어 오늘 밤 결정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죠. 근데 윤석열이 가니까 저는 별로 이게 유치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미 저는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우디가 10조를 뿌렸어요. 사우디가 10조를 뿌리면서 유치전을 펼쳤고요. 사실상 윤석열이 사우디를 가서 뭐 하여튼 오늘 밤 된다고 하는데 안 되길 바랍니다. 예. 나는 안 되길 바래.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요. 윤석열이 하는 거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국익이 뭐 하여튼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나는 괜히 무슨 그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하는 거는 꼴도 보기 싫어요. 윤석열이 뭐 해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요. 예.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윤석열이 뭐 했다 그래갖고 뭐 성공했다 막 그러 와 그래 지지로 올라가고 이 꼴 못 봐. 그쵸? 지지율 막 올라가고 막 윤석열 막 지가 공치사하고 이런 거 꼬라지를 못 봐 내가. 싫어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못 해갖고 사우디가 같이 가세요 이번에. 예. 싫어요. 그다음 저는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요즘 여러분들 안전부 정부 전산망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면요. 정부 전산망 마비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외부 공격의 가능성도 있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부 정상망이 이렇게 취약하게 외부 사이버 공격에 뚫리고 마비될 정도란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응? 아니 이거는 더 후잡스러운 변명 아닙니까? 응? 외부 사이버 공격에 정부 정상망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모질이가 어디 있냐고. 바보 같아야 변명을 하는 것도 지 무능하고 바보라는 거 같은 얘기를 해요. 카카 정신 차리세요. 카카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훅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뉴스를 또 하나 전해드립니다.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주부터 당에서 불러 떠나는 분들 있을 것이다. 참모 대부분과 강요 등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에서 불러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용화대에서 당으로 보내는 거겠죠. 그렇죠? 이분 삐뚤어 주셔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내 사람 꽂으려고 제가 언제 불렀습니까? 김기현이가 불렀어요? 지네가 예전부터 당에 용화대에서 출전시키려고 윤석열 측근들 말을 똑바로 해야죠. 그렇죠? 당에서 뭘 부릅니까? 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인요한이나 김기현이나 으르렁대면서 윤핵관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용화대에서만 당에서 불러서 나간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씨 얘기 오늘 시리즈로 계속합니다. 우리 윤석열 씨가 자기가 해외에 다니는 거 사람들이 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돈을 얼마 썼다 막 그랬더니 순방 외교로 7조 투자 유치를 했다. 와 대단합니다. 윤석열 씨 돌아다니면서 7조 해외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05조가 유출됐어요. 7조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05조를 해외에다가 유출을 했어요.
도라이 아닙니까? 7조 유치 해외에서 안 하고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100조만 국내에다가 투자하라 그랬어도 엄청난 일자리 생기고 하겠죠. 응? 이게 국내 투자 유치만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다가 72조, 영국에다가 33조, 우리가 아는 것만 105조. 그러니까 글로벌 호구를 듣는 소리입니다.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10배가 넘는, 이거는 외국에다가 투자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금, 사내 유보금을 해외에 유출시킨 거예요. 그쵸? 제 말이 틀려요?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가 영업을 국내 유출 7조, 해외 유출 105조, 자본을 유치한 게 아니라 유출했습니다. 도라이죠, 도라이. 기업 경영을 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힘당의 김기현이가 김포 신도시 띄운다. 제가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처음부터. 이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벌써 한 달 됐어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그랬는데 국힘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제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김포 유치를 발표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지금 정도면 여기저기서 막 들썩거리고 해야 되는데 수도권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건 개소리예요. 제가 그 가치 없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국민들을 호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힘당은 국힘당이에요. 그렇죠? 하태경이가 해운대구를 버리고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더니 종로를 험지 출마라고 합니다. 이상한 험지 출마예요. 자기네 당의 의원이 승리해서 이긴 지역구를 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웃기죠? 분명히 험지라는 개념은 국힘당이 출마해서 잘 이길 수 없는 지역을 출마라고 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종로는 최재형이에요. 자기네 지역구. 나는 하태경이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러길래 어디 막 그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나 이런 데 나오나 기대를 했습니다. 이상한 하태경의 험지 출마. 그쵸? 막 남들에게는 험지 나가라고 난리를 치더니 종로 출마한다 그럽니다. 당내 분위기가 싸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이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요즘 R&D 예산, 국가의 미래 동력을 끊는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내년 연구개발비 중 국제협력사업비를 늘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우리의 각 학교나 교수들이 연구하는 것들은 R&D 예산을 16.6% 줄인다 그래갖고 뭐 각 연구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글로벌 R&D 예산이래요. 이게 뭔 소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R&D 예산은 올해의 3배가 넘는 1조 8천억 원으로 늘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산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는데 웃긴 게 뭐냐, 이 예산을 어디다가 쓸 건지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만 늘려놨어요. 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냥 돈만 글로벌 R&D 예산 해갖고 3배 증액 했는데, 예산이라는 건 내년에 어디 목적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예산부터 늘리고 쓸 곳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도라이예요. 뭐 해외 투자하려고 하나 보죠. 그다음에 국힘당 얘기 요거 조금 더 할게요. 국힘당의 원내대표가 윤재욱이에요. 뭐 굳이 이름은 알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알라 그러면 원내대표가 유승민이 아니에요. 옛날 여러분들 잘 국힘당의 원내대표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윤재욱이가 국힘당의 원내대표인데 얘네가 지금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지금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가 예전에 합의를 해놨었잖아요. 그랬더니 얘네가 지금 뭐냐면 중대재해법 유예하자. 중대재해법이라는 건 50인 미만의 영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인 이상도 확대하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자. 거기는 뭐 친기업적인 발언이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법. 그렇게 장제원이가 노엘의 아빠가 그렇게 난리쳤던 우주항공청법.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이 우주항공청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우주항공청법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에 있냐면 경남에 있어요. 경남. 경남 표심 잡고자 해갖고 지금 우주항공청법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2 민생법안 추진하자.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중대재해법이랑 유예하고 우주항공청법 통과시키자라고 하면서 2+2 민생법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더니 민주당이 싫어! 했어요. 이게 다수당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 법사위부터 열라고요. 법사위부터 열라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싫어! 하면서 법사위부터 열어라. 지금 130개의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근데 정말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 역풍이 부니 개소리 하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 방송만 보고 내 방송만 따라 있어도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법사위 넘기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법사위 넘겨주는 순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때 법사위를 넘겨주면서 체계자구 심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겠다.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못했어요. 체계자구 심사, 그러니까 법사위가 사실상 우리나라 18개 상임위에서 자기가 상원의원 기능이라 해야 모든 게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과방이면 과방이, 해완이면 해완이 이런 데서 바로 통과된 거는 본회의에 직결할 본회의에 바로 회부될 수 있도록 법사위를 거치지 않게끔 이거라도 없애고 차라리 그러면 넘겨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이제 와서 뭐 법사위 탓할 것도 없어요. 다 민주당이 힘 있을 때 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최강 의원님의 뭐 앙컷 발언 뭐 이런 얘기 갖고 민주당이 뭐 막말이다 이렇게 지랄들하고 앉아 있죠. 최고의 막말은요. 이번에 국힘당에 새로 신임 부임한 최고위원 김석기예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용산 화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용산 화재가 도심 테러래요. 이건 정말 유가족들이 생각할 때 용산 참사를 도심 테러라고 한 김석기가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용산 참사가 도심 테러입니까? 정말 이런 인간들이 국힘당의 수준이에요. 이런 인간들은 국힘당의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딴 거 없어요. 우리 민주정은 일제히 용산 참사를 도심 테러라고 한 지금부터라도 김석기의 막말 이건 막 띄워야 돼요.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최강욱 의원 발언 하나 갖고 일제히 언론에서 받아쓰고 난리를 쳤잖아요. 국힘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새끼가 이 철거민들이 재개발 막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쳤던 진짜 마지막 생존권을 위해서 싸웠던 이 서민들의 투쟁을 도심 테러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김건희를 수컷이라 그러니?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뻔뻔한 게 뭐냐? 얘네들은 책임질 일을 오히려 뻔뻔하게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동관 탄핵 그리고 손준성 거기에 이정섭 탄핵안을 올렸습니다.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날 올렸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3주 만에 올렸는데요.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30일과 1일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여기에 제가 지금은 말을 안 하는데 아마 민주당이 그날 당일 기습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쌍특검은 다음 달 본회의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찬성의 여론은 무려 60.5%, 윤석열이가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가 60.8%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이번에 벼르고 있어요. 30일 날 반드시 진행한다고. 국힘당은 이따가 얘기하고. 오늘 2번부터 할게요. 2번 간단하게 하고 이낙연 얘기랑 그거 할게요. 오늘의 단신이었고요. 오늘 2번부터 여러분들 오늘 장혜수 기자, 이명수 기자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의 탐사 취재 보도 잘 보셨죠? 이게 어제 방송이 나갔죠, 여러분들. 근데 어제 조용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조용해요. 근데 제가 모든 기사들을 저는 다 분석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조선일보가 갑자기 오늘 저녁 때 이 기사를 받아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웬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조선은 그냥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닷컴에서 김건희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조선일보를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보이죠? 여기에 딱 뜹니다. 야, 희한합니다. 조선일보가 이거를 써요. 야당 김건희 명품백 받았으면 김영표에 해명하라.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써요. 자세하게 씁니다.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니까 일제히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꼼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필이나 요즘 윤석열을 때리는 글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요즘 조선에서 윤석열을 많이 때린다고 기사가 나왔죠. 이건 뭐냐면요. 윤석열한테 김건희 특검 받게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김건희 특검의 여론이 찬성이 60%고 거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 조선일보가 이걸 띄우는 순간 김건희가 또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달이면 김건희 특검이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내년 총선 작살난다는 거예요.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지금 누가 진짜 실권자인지 아는 거죠. 이 기회에 조선은 김건희를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가 모든 인사 전횡을 여러분들 아까 장인수 기자 이명수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금감위의 위원을 누가 됐다고 하면서 인사 문제에 개입했던 얘기를 최재형 목사가 들었다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채팅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김건희가 금감위에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게 뭐냐. 이게 작년 시즌의 얘기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었던 권오수 회장이 재판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금감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복현 금감위원장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감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김주현이고요. 사표낸다는 소리도 있고. 금감위가 금융위원회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 김건희, 그러니까 각 증권사의 계좌를 공개할 수도 있고. 김건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김건희의 주식 거래 내역이나 그런 것들이 금감원이 제공을 하거나 금융위에서 협조를 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위에서 김건희의 어떤 계좌나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 않게 그걸 막기 위해서 김건희는 금융위에 가장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조선이 이례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 과정 때 JTBC에서 태블릿 PC를 터뜨리고 연이어서 TV조선이 양장점에 최순실이 갔다 오는 거를 지하 주차장에서 취재를 했잖아요. 이거는 조선일보가 김건희 특검 받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계속. 김건희 특검 안 받았다가는 내년 총선 아작난다. 보수 세력을 위할 것이냐, 김건희 같은 네 마누라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시그널을 날려주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죠. 그쵸? 이미 조선일보가 이렇게 김건희를 예전 같으면 어때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쉴드 쳐줬겠죠. 제가 왜 저 보도가 이상하냐? 만약에 조선이 김건희나 윤석열을 보호하고 싶었으면 취재 윤리, 몰카가 취재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쳤겠죠. 이해하세요? 원래 조선이나 JTBC나 조중동 스타일이었으면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의 보도 내용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메신저로 공격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했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를 내보내주잖아요. 조선이 씀으로써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어요. 제가 오늘 각 언론사에 클릭을 다 해봐서 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한국일보, 작은 언론사들까지 다 받았었어요. 자네들은 늘 메신저 공격을 해갖고 그 기사를 흠집내는 게 전문가들이잖아요. 응? 조선이 볼 때 내년 총선에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순간 아작난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서 그래서 조선이 보도를 하니까 민주당이 아싸 하면서 같이 논평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민주당도 조중동이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보도하니까 민주당도 자신 있게 박성준 대변인이 논평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조중동 눈치를 보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김건희 300만 원 디올백을 보도한 이유는 다음 달에 올라오는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치, 조선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에게 호재를 좀 말씀드릴게요. 내년 여러분들 아마 총선 생각하시면 반신반의하시죠. 이기겠지 이런 기대감이 한 80%,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불안한 마음이 한 20%.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정치 분석을 하지만 정치는 선거 전날까지 어떤 큰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정부를 국민들이 지지할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외교, 국방까지 다 무너진 이 시기에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대승을 하겠지. 많은 기대감과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는, 우리가 하도 뒤통수를 맞고 당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모습도 아마 지지자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큰 제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힘당이 여러분들 왜 시끄러울까요? 왜 조중동은 윤석열을 때릴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국힘당이 막 윤핵관 물러나라, 영남 기득권 불출마하라, 험지 나가라, 그런데 장제원이나 김기현이나 만나갑니다. 울산은 매주역입니다. 장제원, 씨발 똑같네. 버스 한번 동원해줘.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총선 대비? 왜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렇게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왜 저렇게 막 뭐 비핵관들이 큰 소리 목소리가 나냐? 윤석열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단순합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나오고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각자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지지율이 60% 나오고 만약에 그 정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면요, 국힘당은 윤석열을 그냥 확 잡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권 2년 차에 가장 힘 있을 때의 지지율마저 받쳐준다 그러면요, 그 누구도 용화대의 지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집권 여당을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어쩌다가 대통령 돼갖고 검사들 지금 주요 요직에 앉혀놓고 있는데 지지율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유일하게 자기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김기현이를 바지를 대표로 앉혀놨는데 진짜 바지인 거야. 바지가 좀 역할을 잘해주면 좋은데 진짜 바지는 바지일 뿐이야. 힘도 없고 그렇다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울산을 좀 벗어나시면 어떻습니까? 싫어! 자꾸 내가 내려가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요지랄 떨고 앉아있고 장재원이도 좀 양보해달라고 말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잘 보세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개판이 되니까 민주당도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줄 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요, 윤석열이가 인기가 좋고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이가 굉장히 집권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겪는다 그러면 민주당도 똘똘 뭉치고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지율 안 나오고 민주당이 이래도 대승 저래도 대승 예상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한다는 이낙연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이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면서 여야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윤석열이가 여야를 움직일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의 인기 없는 식물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민주당도 영향이 있는데 집권 여당인 국힘당은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홍준표, 지금 윤석열은 보이지 않고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만, 하태경, 김기현, 인요한 이런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요,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한다는 말도 못 꺼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60% 이상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최하 5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이준석이 신당 차린다는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국힘당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이 박스권도 아니고 오히려 아예 갇혀버렸죠. 응? 여기에 갇히다 무슨 체온도 아니고, 그쵸? 체온보다도 낫죠. 여기 갇혀있다 보니까 국힘당에서는 이제는 고정관념이 된 거예요. 윤석열로는 내년 총선 못 치른다. 윤석열로는 총선 못 치른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창당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대승할 분위기다. 대승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하나도 못 얻는다. 그러면 선거 제도만 연동형이나 준연동이 되면 밖에서 새로운 정당이 창당이 가능하겠다. 여야가 시끄러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윤석열의 무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윤석열이 이미 식물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감히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고 국힘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무슨 한동훈이를 자꾸 뭐 언론에서 띄워주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윤석열이, 누가 보면 윤석열 집권 5년 차고 내년은 총선이 아니라 마치 대선 같은 분위기예요. 내년 4월 총선, 내년 12월 대선, 마치 예전에 MB의 마지막 집권 말기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시퍼렇게 2년도 안 된 대통령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뜨고 이준석이가 뜨고, 이걸 다 어디서 보냐면요, 윤석열이가 무능하다 보니까 윤석열로 안 된다는 위기감이 누구든지 나와갖고 윤석열을 대신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땡큐인 거를 얘기를 해줄게요. 한동훈이가요, 등판이 너무 빨라. 이게 검사 출신들,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들의 한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내년 1월이나 국힘당이 위기감을 느꼈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월달이나 2월달에 합류를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돌풍이 일어나요. 그쵸? 누가 봐도 내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러고 국힘당 위기하면 사람들이 국힘당 또 중도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때 한동훈이가 등판을 한다 그러면 여론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지금같이 한 달, 두 달만 받으면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죠. 근데 저는 한동훈이가 정말 정치적 감각도 없고 깐죽대기는, 제가 그랬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특활비 썼다는 그 영수증, 참, 이런 깐죽대기는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너무 빨리 나옴으로써 한동훈이는 이미 정치한다고 정치권에서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동훈이 이미 내년 총선 나온다고 이미 정치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미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한동훈이가 나와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한동훈이가 자기는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좀 본인의 윤석열과 약간 좀 선을 그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바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이가 등판을 하면 민주당이 큰 타격은 맞아요. 근데 이미 한동훈이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윤석열 늑골 한동훈이가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동훈이가 이미 고착화되는 시기에 정치권에서 한동훈이를 띄워버려 버린 거예요. 뭐든지 미리 뜨면요, 나중에 인기 식잖아요. 조국 장관님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조국은 나올 듯 안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올 듯, 연대할 듯 안 할 듯, 신당 차릴 듯 안 차릴 듯. 이게 정치인들과 비정치인들의 차이예요.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이는 한마디로 국힘당의 구원투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국힘당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대선 후보 1위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국힘당의 대선 후보 1위가 한동훈, 2위가 좌파 샤크들이, 그리고 그 3위가 저는 그 서울시 오세훈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 뭐니, 오세훈이가 3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응? 한동훈이가 지금 딱 출전을 함으로써 더 이상 기대치도 없고, 응? 더 이상 기대치가 없잖아요. 구원투수가 3회에 등판한 거야. 그쵸? 구원투수는 9회 말에 마무리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당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선발 투수가 김기현이가 1회 강판 당한 거야. 잘 봐요. 선발 투수가, 야, 봤지? 김기현이 네가 좀 당대표 한번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해갖고 했어. 선발 투수가 난타를 당해갖고 무사 만루를 만들어놨어. 야, 너 내려와 이 새끼야. 그래갖고 인요한이를 투입했어. 인요한이가 중간 게이트로 나갔더니 인요한이가 어떻게 됐어? 인요한이 인요한이 딱 등판할 때 뭐라 그랬어? 제가, 쟤는 주둥이가 폭탄이다. 나세요? 인요한이는 주둥이가 폭탄이다. 인요한이는 입만 주시해라.
인요한이는 결국은 빈볼을 안 살 것이다. 결국 인요한이 지금 좀 있으면 다음 달이면 또 물러나가죠. 더 이상 뭐라 그랬어요? 등판할 사람, 임리스크라고 얘기했었죠. 더 이상 등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중간 개투 투수가 나와야 되는데, 또 한 번의 중간 개투 투수가 나오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저 아직 몸을 안 풀었는데, 올라와, 이 새끼야. 지금 한동훈이가 9회까지 던져야 되는 거야. 지금 3회에 나와갖고. 그쵸?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때요? 이재명이라는 선발 투수가 1회 위기를 투아웃 말루를 삼진을 잡으면서 위기를 넘기고 2회도 넘기고 최대의 위기가 3회에 봉착을 했죠. 무사 말루에 4번 타자를 맞이한 거예요. 투수는 이재명, 무사 말루에 4번 타자, 상대는 4번 타자 한동훈. 와, 이재명 선발 투수 과연 이 노아운 무사 말루의 4번 타자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법원까지 간 거야. 법원까지 갔더니 우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은 공 하나 던지고 3중사를 잡은 거야. 그쵸? 이재명은 3회 위기 때 공 하나로 3아웃을 잡아버린 거야. 그 3아웃이 뭐냐? 당내의 친낙계를 제거하고 진짜 공 하나로 3중사를 만든 거야. 박광원이 날렸지.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체제 국권이 갈 수 있죠. 응? 병살타도 아니고 3중사를 만든 거야. 박광원이 날렸지. 원내대표 홍익표로 교체했지. 최고위원 교체했지. 이재명 당대표 지지가 견고해졌죠. 응?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야구로 비교하면 민주당은 아직도 피를 흘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마운드를 버티고 있는 것이고 저쪽은 교체하다가 갑자기 마무리 투수 한동훈이가 벌써부터 나온다는 소리에 들썩들썩 하는 거죠. 뭐 1회는 한동훈이가 잘 한 달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너무 조기 등판해서 갈수록 구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한동훈이는 나올 때는 쌩쌩한 역시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1회는 잘 던질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구위가 떨어져요. 힘이 빠지죠.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결국은 지지율이 받쳐지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의 저조한 지지율이 여야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여러분들 핵심이 그거예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견고하면 한동훈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국힘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알아서 대통령님 하면서 윤석열이랑 찍은 사진 막 여기저기 홍보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역구에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자기 지역구에서 윤석열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윤석열 지역구에 사시는 그러니까 국힘당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습니다 이거 현수막 거는 사람 봤냐고. 없어. 이미 손절했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윤석열의 그립감이 아예 결국은 이런 선출직 대통령들은요, 정치인들은요, 결국 그 지지율이 어떤 계파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립감을 꽉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준석이가 저렇게 난리치는 것도 윤석열의 저조한 지지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가 조기 등판한 거는 땡큐 그런 말씀 좀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낙지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론 여러분들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이가 여러분들 연대와 공생이라는 포럼 기조에서 양당 정치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연 이낙연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지도 당대표였잖아요. 그쵸?
아니 누가 보면 이낙연이가 양당 정치가 실패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무슨 정의당이나 제3정당에 마치 멀리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사람 같이 양당 정치가 실패했다. 양당 거대 정당은 심각한 내부 질환.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였고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뭐예요? 제3세력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3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얘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호남에선 그래도 이낙연이가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서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전체적으로는 이겼지만 전남에서는 이낙연이가 이겼어요. 이낙연이 여러분들 신당 창당합니다. 100%. 제3세력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 배지 달고 있는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는 경우에는 다 나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호남은 이낙연 개가 맞고 수도권은 제3세력이라고 이낙연이 꿈꾸는 제3세력이 뭐냐? 호남은 이낙연 개가 맞고 수도권은 금태섭과 비명계가 맞고 금태섭 플러스 비명계가 연대를 하고 거기에 영남은 이준석계와 손을 잡으려는 꼼수입니다. 제가 보면요. 뭐 이준석이랑은 뭐 손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총선 3파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총선 3파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를 모색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당탕당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이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은 내년 총선 룰 정도를 보고 정하겠다. 아니면 공천 친낙계 의원들이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현직 왜 그러냐면 배지들이 전부 이탈을 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결국은 이낙연계는 호남 예전 안철수가 했던 짓 그러니까 이낙연의 롤 모델은 안철수예요 지금. 그거를 하는 겁니다. 별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같으면요 뭐 총선 3파전 된다 뭐 이낙연계가 탈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건 막아야 되는데 이재명이 막아야 되는데 막 그러잖아. 신경도 안 써. 여러분들 신경 써요? 신경도 안 써. 지지자들이 신경도 안 써.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낙연 씨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낙연 씨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야당으로 전락했고 철저한 스스로가 반성문을 먼저 써야 됩니다. 누가 봐도 지난 이낙연 지지자들이 누굴 지지했습니까? 자기 지지자들도 컨트롤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누가 봐도 이낙연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았어요. 저는 이낙연 씨는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될 사람이지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낙연 씨가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줄게요. 이낙연이 씨는 왜 제가 100% 탈당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알아요. 그렇죠? 이낙연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더라도 이낙연은 자기는 절대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낙연은 이번에 양당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정당을 모색한다면서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낙연이 마지막 살 수 있는 길은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요. 개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당의 전 대표이자 전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당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언제까지 친명 비명할 거 하면서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싸울 거냐. 그 누구보다도 당내 통합을 위해서 힘을 보태줘야지.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제외 3세력을 모색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정계 은퇴해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동안 배신과 정말로 어떤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나가던 말든 이낙연이가 당을 차리던 말든 맷집이 세졌다. 놀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가길 바란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민주당 총선 앞두고 뭐 분당된다 그러면 막 어떻게 막 그랬는데 오히려 이낙연 나가려면 네 식구들 데리고 나가라. 민주당에는 인재가 많다. 진짜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내년 총선 앞두고 이낙연 나 어떻게 개파들 나가면 어떻게 이번에 똘똘 뭉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 배신당하고 워낙 심지어 저는 가장 충격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네 당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힘당과 검찰의 이중대 역할을 했던 비명계의 찬성파들 니들은 민주당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이낙연은 네 친낙계라고 하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이재명 지지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누가 봐도 검찰 독재 탄압이라고 이분 얘기하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시켜주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가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1도 놀라지도 않고 1도 충격도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1번 이낙연의 제3지대 모색 발언 들여다보니 제가 얘기할게요. 100% 출당합니다. 제발 나가라. 겁도 안 난다. 민주당에 인재가 넘친다. 그런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년 선거제도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위성정당 방지법을 하고 내일 연동형으로 가자, 또는 준연동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이탄희 의원이 총대를 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탄희 나가라,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분들이 심정은 알지만 여러분들 우리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탄희 의원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꼭 말리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머릿속에 병리평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꼭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어준 총수도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보니까 병리평을 좀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하는데 김어준 총수랑도 제가 생각이 처음으로 지금 엇갈리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어떤 핵심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냥 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 때까지 지지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오늘 민주당의 72명 거의 72명이 연동형 고소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명단 중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박들도 있고 중도인 분들도 있고 친명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어떤 의원들이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인 게 황운하, 이수진, 민영배, 김의겸, 우원식, 이탄희, 최혜영, 양이원영, 이해식,
이런 분들도 수박인가요? 아니죠. 그쵸? 이런 분들 수박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 뭐 김종민, 홍영표, 강민정, 유정주도 누가 봐도 친명이잖아요. 여기에 윤영찬, 뭐 전해철 뭐 다 섞여 있지만, 그쵸? 황운하, 이수진, 민영배, 유정주, 우원식, 김의겸, 최혜영, 양희원영, 문정복, 이해식 이런 분들은 친명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이번에는 꼭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어준 총수가 생각하는 위험성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총선의 선거 제도가 뭐였죠? 준연동형이었죠.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일정 만약에 민주당이 50%의 지역구,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50%를 선거에서 받았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었어요. 그럼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죠. 그렇죠?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연동형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당을 만들었죠. 근데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을 찬성했던 왜 국힘당이 지금 병립형을 주장할까요? 응? 왜 국힘당이 지금 병립형을 주장할까요? 이준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이준석 때문에 만약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 국힘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윤석열의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국힘당은 병립형을 고수하는 것이고, 먼저 병립형을 해야만 민주당이 이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반박해 드릴게요. 병립형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국힘당 뭐죠? 연동형 했을 경우에 국힘당이 이득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먼저 병립형을 하면 지금 국힘당이 여러분들 앉아서 100석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거의 90%의 득표율이 나올 겁니다. 두 양 정당이 합쳐지면. 그 인정하시죠? 나머지 정당이 10% 정도 나오면 잘 나와요. 현재 같은 추세면. 그럼 만약에 비례대표가 50석이라고 칩시다. 응? 비례대표가 50석이면 95, 45. 45석을 양 정당이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당이, 민주당이 23석, 국힘당이 22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국힘당은 병립형으로 가면 그냥 22석은 보장이에요. 얘네들은 TK에 아마 TK, PK를 합치면 63석이에요. 의석이 TK, PK가 63석이에요. 거의 여기서 얘네들은 58석 막 이렇게 얻어요. 항상. 그쵸? 58 막 이 정도 얻어요.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국힘당이 거의 10석 가까이 얻어요. 그럼 얘네들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의 저지노선인 100석을 만들고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병립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아무리 이겨도 제가 알기로는 140석에서 150석이에요.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민주당이 아무리 대승을 해도 지역구에서 이겨봐야 150석? 그럼 민주당이 23석을 가져간다 그러면 173석이 돼요. 원내 제1당은 됩니다. 150석은 사실 힘들어요. 병립형이 이거예요. 근데 연동형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이 일단 지역구에서 140석에서 150석을 얻으면 민주당의 의석은 이 정도예요. 근데 김어준 총수나 연동형으로 하면 국힘당이 싹 가져간다는 가정은 뭐냐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탄 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국힘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거 100% 만듭니다. 저 인간들. 그럼 만약에 국힘당 이중대라고 칩시다. 국힘 이중대가 나왔어요. 그쵸? 국힘 이중대라는 정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힘당 지지자들은 이쪽에다가 비례정당에 투표를 다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40%는 안 나와도 뭐 30% 가까이 나오겠죠? 근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국힘당이 다 가져간다는 이론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장관님의 신당이 될지 용해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진보 연합이 됐든 민주당에 투표하면 비례 의석 못 갖고 온다는 건 다 알아요. 그쵸? 민주당에다가 투표를 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기저기서 엄마 나이 드신 저희 엄마도 엄마 비례대표는 몇 번 찍어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에다가 비례대표 선거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전제가 다 없는 거예요. 응? 이런 전제가 없으면서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정신 차려갖고 작년에 우리가 더불어 시민당 만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에 앉아서 가만 당합니까? 민주 세력이? 당연히 조국 장관님이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민주당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입소문이 나면 거기 몰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김어준 총수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묻지마 민주당만 찍는 사람들은 비례대표가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거는 약간의 옛날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60대 이상들 되게 똑똑해요. 예전 뭐 80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60대들 똑똑해서요. 민주당의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어디 찍으라 그러면 거기 찍어요. 응? 김원준 총수가 얘기하는 묻지마식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전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밥갈이 잘합니까? 그쵸? 그래서 얼마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투표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홍보해서요. 민주당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가장 우려를 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래갖고 병립형으로 해서 한 20석 얻는다고 칩시다. 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만약에 150석으로 해서 원내 이미 단독 과반이 됐어요. 민주당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권영준 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선전하면 160석까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최대한 지역구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 160석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하나만 이게 소탐 대실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병립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 선거에서 진보 세력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꼼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은 최대치가 170석이고 선거가 끝나면 소수 야당들의 원망은 이재명이 받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의당 심슬보가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했는지 아시죠?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이 끝나면 모든 화살은 윤석열한테 가지 않아요. 이재명 때문에 정치 후퇴됐다가 일제히 공격받습니다. 더 위험한 건 뭐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진보 진영이 범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이 진영이 의석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100만 명 이상이 돼요. 제 말 인정하세요? 촛불 집회 나가는 거 보면요.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국힘당이 실어갖고 나오는 수많은 민중 세력들이 100만 명은 돼요. 이 사람들이 대선 때 이재명을 찍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나
국힘당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사표가 되더라도 심상정 같은 애들을 찍게 돼요. 이해가세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민주당이 소탐대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물 건너갑니다. 병립형을 받는 순간 윤석열 탄핵 물 건너가고 국힘당이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총선 이후에 모든 화살이 윤석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갈 수밖에 없고, 둘째,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연동형,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병립형을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야권을 무시하고 소수 정당을 무시하고 만약에 밀어붙였을 경우에 이 새끼들이 또 지역구에서 다 같이 동참을 해갖고 민주당 떨어뜨리려고 후보를 다 냅니다. 근데 민주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일 때 격전지에서는 진보당이 양보한다는 조건을 걸면 돼요. 제 말 인정하세요? 민주당이 야권들과 얘기할 때 격전지에서는 진보 연합이 민주당을 밀어준다는 조건을 걸고 민주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이게 되면 얘네들은 앉아서 비례대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있는 한 당선될 확률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연동형을 양보를 해주고 격전지에서는 절대 진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합쳐준다는 조건부 연동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 병립형을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당이 단독 170석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고립됩니다. 진짜 고립돼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대선 물 건너가요. 왜 그러냐면 범진보 진영 얼마나 악독한지 보셨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 때 개혁 똑바로 안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물어뜯는 거 봤죠. 진보 진영이 같은 진영을 공격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년 총선 끝나자마자 민주당 170석 얻고 국힘당이 뭐 120석 얻고 뭐 이상한 정당들이 뭐 한 10석 얻으면요, 나머지 시민사회의 어떤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섭니다. 모든 총알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맞아야 되고요, 병립형을 하는 순간 윤석열은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런 정당이었으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민주당은 정말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그쵸? 이탄희 의원의 연동형을 받아들이면서 이탄희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비례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그 대신 좀 수정을 해야 돼요. 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3당 어떤 정당이 나오든 우리 지지자들은 현명하게 다 몰빵할 수 있어요. 그쵸? 열린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100만 표 이상 얻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를 하면요, 예전같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나이 먹었다 그래갖고 무조건 지역정당도 민주당 찍는 이런 일 얼마든지 바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친명계 의원들도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김의겸이나 이수진 의원님이나 양이원영이나 이런 사람들도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박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거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소탐대실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잘못하다가 큰 거를 잃어요. 응? 여러분들 이탄희 의원이 욕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조국이 민주진영을 배신합니까? 응? 그냥 민주당은 연동형 받아들여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공약 지킨 걸로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연동형을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진영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 그래서 다음 대선 후보 때
심술보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퇴를 해갖고 국힘당과 1대1 구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국힘당과 야합을 해갖고 병리평을 통과시켜주는 순간 이재명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적이. 정말 저의 진심 어린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라 그러면 수탐대실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물론 민주당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저는 그거를 지지하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병리평은 아니에요. 진보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의당을 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데 제가 정의당이나 민중당 이런 당을 밀으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민주진영 편에 있는 추미애 장관이 됐든 조국 장관이 됐든 당연히 신당 창당하면 우리는 눈치껏 거기에다가 다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어? 병리평으로 가는 순간 죽습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왕 이렇게 얘기한 거 욕먹을 각오로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탄희를 욕하고 우상호를 욕하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도움이 돼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모두가 송가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로 끝낼 거예요? 그냥 당대표를 지키려고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지지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재명을 점점점 고립시켜요? 우상호가 수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합리적으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소리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한 사람이에요. 응? 우상호나 이탄희도 감싸지 못하면서 무슨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 하도 당해갖고 이재명 당대표 주변의 사람들 똘똘 뭉치게 하려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윤영찬이나 김종민이나 이원욱 이런 인간들이야 민주당에서 빨리 내쫓아야 되는 인간이지만 어떻게 우상호, 이탄희 이런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의견을 낸다 그래서 죽일 놈 수박 새끼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과연 이재명 당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전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자들이 외연 확장을 해줘야죠. 진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이 자꾸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지지자들이 점점 이 사람도 괜찮아요 하면서 끌어들여갖고 모두가 이재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게끔 해야죠. 내년 총선 불출마하고 자기 기득권 내려놓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맞나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재명은 대권 후보가 돼야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는 나중에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당내에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래갖고 저 수박 새끼 그래갖고 과연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만 남으면 어떡해요? 응? 우리만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응? 이재명 당대표는 내년 8월이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 이후에도 당이 또 어떻게 또 다른 당대표가 오고 여러 개 오겠죠. 정치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 이낙연이나 저런 원칙과 상식 그런 애들만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지지하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게 나중에 대승적 차원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위할 수 있는 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의 권리당원의 비중이 올라갔죠. 제가 오늘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왜
내년 전당대회 룰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켰냐.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조정을 한 건. 비명계에서는 뭐 내년 총선 앞두고 뭐 이재명이 뭐 자기 친명계 사람 심으려고 한다. 뭐 당연히 자기 계파의 수장이 당대표 되면 좋죠. 생각해 보세요. 내년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해도 될 일이다. 여러분들. 총선 끝나는 순간 전당대회를 만약에 총선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비율을 줄이면 난리 더 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죠. 지금 내년 총선에 오로지 관심 있을 때 전당대회 룰을 바꿔놓으니까 그나마 조용한 겁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 끝나고 내년 당대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거를 바꿔봐요. 난리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촌성 승리를 하고 멋지게 8월 달까지 만기를 채우지 않고 뭐 한두 달 전에 조기 사퇴를 하면 지금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 룰로 언제든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고 나오던 이재명 당대표가 조기에 나오던 지금 전당대회 룰을 고쳐놔야지 불협화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인 표석.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전당대회 룰까지 신경 쓰지 않는데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이 전당대회 룰을 손댔다가는 민주당이 난리가 날 뻔했다. 그리고 뭐든 지금 바꿔놔야지 불협화음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일당 뺏겼을 때 대안은 뭔가요? 그럴 일 없어요. 예. 민주당이 제 일당 뺏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총선 여러분들이 뭐 각자 뭐 병립평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린 거 아니에요. 워낙 당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단 10석, 20석이라도 더 갖고 와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게 워낙 뒤통수를 우리가 많이 맞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소탐대실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은 범진보 야권 세력이라는 세력도 무섭거든요. 나중에 멀리 보면 수백만 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민주노총 거기에 이제 시민운동가 범진보 세력 이게 다 이재명이 적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병립형을 해갖고 국힘당과 비례 의석을 나눠 먹는 순간 거리에 범진보 진영이 전부 이재명을 욕하게 돼요. 그거는 이재명을 죽이는 길이에요. 제가 보면. 심상정 하는 짓 보세요. 더불어시민당 우리가 만들었다고 끝까지 지가 받는 표 사표 될 거 알면서도 윤석열이랑 대표 끝까지 사퇴 안 하고 했다가 우리가 26만 표인가 억울하게 졌잖아요. 그때 심상정이 받은 표가 38만 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범진보 세력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연동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나중에 윤석열 탄핵할 때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렇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역구에서 150에서 160석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뭐 조국 신당이 됐든 어느 정당이 30석 갖고 있고 민중당 뭐 이런 연합이 한 20석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210석까지 해서 윤석열 탄핵 때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짜 수박들 뭐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이런 사람들 윤영찬, 이낙연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저는 이재명을 고립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병립형은 저는 자살골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24만 7천 표. 전 개인적으로 병립하는 순간 민주당이 고립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화살을 다 맞아서 걱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김어준 총수는 어떻게 민주당이 정할지 모르지만 병립형 회귀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공약 파기이자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는 모든 게 이재명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는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예. 뭐 이런 얘기했다 그래갖고 뭐 개총수도 수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진짜로 민주당이 고립되면 안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은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만 이끌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 대선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진보 진영에 마청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민주당도 지지했지만 범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 지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민주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이되 격전지에서는 야권 연합을 한다. 민주당으로 야권 통합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안전장치라도 하나 좀 걸어놓으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얼마든지 승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좀 하나만 알고 들으라면 모르면 안 되는 게 내 지역구에서 알게 모르게 진보정당이 5,000표, 3,000표 이렇게 가져가요. 진짜로요. 그렇죠? 내 지역구에서도 알게 모르게 민중당 후보, 정의당 후보 이런 사람들이 5,000표, 3,000표 이렇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역구는 민주당이 1대1 대결 구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좋은 조건으로 타협을 해갖고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둘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이 고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역구에서 잘 연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 지역에서도 좀 강성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정당 투표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반감을 갖고 투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 엿먹으라 그러면서 국힘당에다가 투표할 수가 있다니까요. 병립형을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삐뚤어질 테다 그래갖고 국힘당에 투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제가 사실 취재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민주당이 이것도 만약에 범진보 진영이랑 타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병립형, 반은 연동형. 그쵸? 그러니까 47석 중에서 20석은 병립형으로 하고 그럼 민주당이 10석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반은 병립형, 반은 연동형으로 해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10석을 확보하고 나머지 30석 정도는 연동형으로 풀어주는 거죠. 처음에 그 방법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 얘기를 민주당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병립형, 한 20석 정도는 병립형으로 해서 양당이 나눠 갖고 나머지 한 27석은 연동형으로 해갖고 풀어주고 비례가 없으면 인재 영입은 어떻게 하나요? 인재 영입해서 수박 지역구에다가 경선 붙여야지 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총선에 대승을 했더니 민주당이 갈 데가 없다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아직 29일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들? 내일 민주당 의총이 있어요.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격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뭐 수박대, 친명대 비명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이 예전부터 정치 개혁에 화두를 던졌을 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양보를 했던 거이기 때문에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에 지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합시다. 민주당 의총에서 격하게 토론을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이왕 결론이 나온 걸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갖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